우리 김성범 촌장님이나 이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한 귀면입니다. 앞에 이제 두 개를 떼어놨는데 하나는 통일신라 시대 때 노그 김현기하고 하나는 그 부안에 가면은 계암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색이 돼가지고 조선시대 중기, 약간 초기 중기 사이의 이제 목재로 된 그 기면 장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귀면에 대한 개념. 왜냐하면 귀면이나 도깨비나 신하고 관련 있는 거는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란 말을 제가 썼고, 두 번째 이제 오늘 발표 내용에 여기 원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귀면은 기원설에 대한 것 약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부터 이제 조선시대까지 귀면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어디에 쓰였는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중에 이제 귀신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는 매우 중요한 그 방법들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귀면은 뭐냐면은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얼굴 위주의 정면관이다. 얼굴이 이제 언제나 이제 정면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귀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눈과 입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기를 막아야 되니까 경계를 하기 위해서는 눈이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사기가 또 들어오려 할 때 무서움을 내피기 위해서는 이빨을 드러내죠. 그래서 귀면의 특성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눈과 입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이기 제2의 벽사. 왜냐하면 사람은 그 귀신을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귀신의 귀면을 유형화시켜가지고 구체화시켜가지고 이제 사기를 막는, 그거 이제 제 나름대로 귀신으로서 그 사기를 귀신으로 막는 그런 벽사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귀면과 도깨비, 귀면과 용의 그 차이점 관계를 되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귀면의 개념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귀신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니고 때로는 괴이하고 때로는 경이스러운, 일본에서는 이제 경이라는 말을 신이라고 씁니다.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신의적인 현상에만 쓰는데, 그거는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하고 바꾸려면 경이적이다. 그래서 이제 경이적 현상을 나타나면서 사람이 볼 때는 매우 두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 천지가 그냥 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그렇지만 신령스러운 존재다. 귀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뭐 정의를 할 수 없지만은 귀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 정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귀면은 뭐냐? 사람이 귀신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귀신의 얼굴인 귀면을 이제 묘사해가지고 구현해가지고 악기를 막는 이기적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또 귀면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재앙, 질병, 화마 등 인간의 생활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를 막는 벽사 축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귀면이라는 건 뭐냐, 벽사라는 건 뭐냐면은 길상과 대비되는 장수시상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복을 빌려오는 길상의 조각이라든가 문양 등을 가득 주위에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악한 그 귀신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벽사라는 하나의 개념을 설정해가지고 귀신의 얼굴을 빌려온다는 얘기죠.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은 장수시장의 신앙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상주 청동기에 새겨진 도철이 하나의 그 원류고, 귀면 니콜 도철은 아닙니다. 지난대에 그 성행했던 포수, 무덤 앞에 이렇게 이제 문고리가 있고 고리가 있는, 그거를 이제 그 벽사적인 의미로 다른 게 있는데, 포수와 남북조 시대 때 신상, 왜냐하면은 장수라는 그런 인간을 지키기 위한, 때로는 그 가족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남북조 시대 때 이 신상이 크게 유행됐습니다. 백제에서 외리유적에 나왔던 귀영문 전돌이 있죠. 귀영문 있죠. 그게 이제 소위 남북조 시대 때 얘기할 때 신상 역할을 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본의 그 산해객이라는 일종의 민담 설화집 또는 그 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수백 개의 귀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 괴이한 귀신들을 괴수들을 그 외수라고 합니다. 두려운 귀신들, 두려운 동물들. 거기에는 이제 뿔도 있고 때로는 그 이빨이 나오고 때로는 눈이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걸 외수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그 당나라까지 무덤 안에는 무덤을 지키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진묘수라고 있는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기두라고 합니다. 운영하는 그 공지에 가다 보면은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돼지 모양처럼 앉아 있죠. 그게 이제 진묘수인데 결국 이제 기두죠. 그래서 남북조 시대 때 신상, 외수, 기두도 위협적인 요소. 입을 벌린다든가 이빨 튀어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눈이 뭐 사시라든가 이런 걸 혼합하여 합성돼서 표현된 게 귀면이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그 공유된 그 하나 유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 때 완성을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면은 뭐냐면 고무벽과 기와 거의 30여 군데에 이렇게 장식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장수 신앙은 하나에 있던 벽사의 주체로 귀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이게 도깨비라면은 지붕 위에 도깨비를 얹히지 않죠. 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벽사라는 그런 사기를 막는 그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 귀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정면관으로 항시 정면을 보고 그 다음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눈이 강조되고 입이 강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은 귀면이 이제까지 스스로 생각했던 또 다른 존재하고 차이가 있는 하나의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귀면은 이제 기와하고 화반에서 가장 많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면 기원서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명덕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얘기하면 될 겁니다. 원래 귀면은 우리나라에서 귀면이라 부르는데 문헌에서는 귀두 또는 수면 또는 수도 나오두라는 말로 여러 문헌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능적인 게 뭐냐면 사기를 막는 벽사기 때문에 귀면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귀면을 신수라고 부르고 있죠. 신수. 그 다음에 외수 또는 그 수면으로 부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연구자들은 수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귀라는 개념하고 온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향을 받아서 귀면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철서는 뭐냐면 상주시대 때 한참 전이죠. 적어도 기원전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장관 지구로부터 한 4000년 정도 되죠. 그때 이제 그 도철 무늬가 청동기에 새겨지는데 그 도철이 어떻게 말하면은 귀면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몇 편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조금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신상설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수 같은, 왜냐하면은 그 집을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그런 위대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귀면이 위장되는데, 진나라 때, 춘추 전국시대에는 그 힘이 센 그 장사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전쟁의 시대고 힘이 과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액이라든가 맹설, 수복이라는 이와 같은 진대의 그 힘찬 그런 그 형상을 이제 남북조 시대 때 신상으로 숭배해가지고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귀면은 거기에서 따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일본 친구들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수설, 앞서 얘기해 들었듯이 산악회에 나온 많은 괴수가 증명되는데 그 괴수가 두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때로는 인간을 지켜준다. 그래서 이제 그 귀면은 외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겠고, 그 다음에 치우신설이 있습니다. 치우는 이제 그 전쟁의 신이죠. 이제 한참 오래전 중국 전설 시대에 신농시가 있습니다. 신농시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허는 제가 이거를 이어받아도 소진하게 되는데, 신동후 후에 어떤 그 치우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탕록 전투에서 헌원이 이거를 물리치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쟁 신으로 군신으로 여겨지는 치우가 귀면의 하나 그 역할 원류로 보는 손입니다. 그 국내학자가 이제 밝혀있는데 제가 논문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좀 질이 낮은 치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전에 이제 왜냐하면 귀면을 얘기하면은 도철, 신상, 외수, 기도 이런 걸 전부 알아야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두설입니다. 아까 이제 그 진묘수라고 있죠. 무덤 안에서 이제 지키는 거. 그게 뭐냐면 수당시대 때 뭐 상당히 발달하게 되죠. 당나라들은 특히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삼채로 이제 입혀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다는 이제 그 뿔이 있고 때로는 사람 얼굴에 또는 짐승 얼굴에 그리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는데 그 귀면은 귀두에서 왔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포수설은 뭐냐면 지난대 때 그 무덤 앞에 이렇게 고리가 달린 무서운 그 수면이 이렇게 장식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이제 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고 근데 아직까지 그 포수설에 대한 그런 의견은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설로서는 그 논문이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례에 나오는 방상시조에 무서운 그 동물 얼굴에 눈이 4개가 달렸는데 그게 방상시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제 국상을 맞았을 경우 조선시대도 그러면 방상시가 이제 안내를 하죠. 사기를 막기 위한 그런 그 벽사적인 측면에서 역시 귀면은 방상시에서 유래했다는 보는 소리고 그 다음에 사자설은 그 일본 사람이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79년도에 주장했는데 그 귀면에 그 다리 같은 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자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르티 무카, 도깨비, 용면 등 이런 관련 주장들이 좀 제기되어 왔죠. 인도 신화에 나오는 그 수두형, 무서운 그 동물 모양의 얼굴이 이제 얼굴을 키르티 무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캠벨이라는 사람이 그 영문으로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거기에 영광 얼굴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고대 사원 같은데 약간씩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잔타 사원 같은 경우는 팔각 기둥 주두에 키르티 무카가 이제 새겨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기원 후 2세기대에서 6세기까지 그래서 귀면이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은 귀면이 키르타 무카에서 왔다는 거는 그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상인 도깨비가 이제 귀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1980년대 때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 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진홍섭 유명한 미술사학자죠. 이분도 이제 결국은 도깨비를 얘기하면서 기와에 나오는 귀면을 거기다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도깨비 자체는 제가 전공자는 아닙니다만은 도깨비 자체는 허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상을 후대 사람들이 굳이 이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기와에 쌓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잘못된 차용이 아닌가. 그래서 도깨비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어떻게 말하면 흥미 위주로 흐르다 보니까 도깨비 학이라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가지 않지 않겠느냐. 역시 학적인 체계가 되려고 보면은 그 이론 책이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전례적인 유품들이 이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결여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화, 그러니까 귀화를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사용된 일본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귀면이 아니고 용이다. 귀신이 용이다.
그 용면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주박물관에 함께 근무했던 강호광 선생님이 이대 가시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시는데 좀 제가 논문으로 좀 약간 그 견해가 다른 걸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찾았던 게 뭐냐면 이제까지 귀밀이란 연구자들은 이런 문헌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문헌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문헌 작업을 했는데 고려 사전료 해동장론이랑 기타 다른 많은 가사문학에서 귀밀이라는 단어를 찾게 됐죠. 그래서 귀밀은 우리말이다. 그러니까 일본말이 아닌 우리말이기 때문에 용면 자체는 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원서를 쭉 나열하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다면 제일 우측 그 좌측은 이제 안악 3호분이라고 그 기원 후 357년에 조성되었던 건데 이전에는 이제 동수묘라는 거기에 동수라는 그 주인공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제 그 고구려 그 4세기 후반대 중반대의 유명한 그 무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팔각형 주두에 이제 귀밀이 그려져 있죠. 가장 이른 시기 4세기 중엽경이죠.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거죠. 그게 있고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이제 저기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동수가 이제 소위 이제 부채를 들고 있는데 깃털로 만드는 부채인데 깃털에 이제 귀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귀면은 뭐냐면은 그 어떻게 말하면은 부채에 그려진 귀면은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는 이거는 유용이다. 동수 주인공에 대한 어떤 그 위험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그 벽사적인 의미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평양에 있는 수산리 고분의 그 부채에도 귀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천에 있는 평양남도 천왕지지총의 그 소로 및 주두에도 이렇게 귀면들이 쭉 돌아가면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퉁구 사지총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보인다면은 귀면 위에 다리까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귀면이라고 하지 않고 귀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귀화에서 나온 다양한 귀면이죠.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그 귀신의 사기를 막기 위한 그런 의미로 지붕 위에 이거를 새겨가지고 얹혀입니다. 도깨비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벽사적인 의미, 잡기를 막는 그 의미로 이제 기와에 저렇게 막새라든가 마루기와에다가 무서운 그 귀면을 새겨가지고 얹히게 되는데 그 전통은 요즘까지도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귀면입니다. 풍납도성에 나왔던 귀면이고 시간이 지나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여에서 나왔던 이제 연목기와에 새겨진 귀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개는 뭐냐면은 부여 외류 지역에 출토됐던 귀영문 전돌. 아마 그 보셨을 겁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위암자, 이제 바위암자라고 해가지고 바위 위에 이렇게 직립된 신상이죠. 그다음 이거는 연화자 위에 서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옷을 벗고 혁대를 끼고 허리띠를 끼고 이제 나형입니다만은 그 웅크리고 있는 그 입상이죠. 매우 힘찬 역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류지역에서는 8개의 문양 전돌이 나왔는데 그 중에 봉황문이라든가 나왔습니다만은 용문 전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하고 귀형은 완전히 한 유적에서 똑같은 시기에 제작이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별거다. 차이가 소위 강황 선생이 얘기했던 용면설은 허구다 이렇게 그 두 유물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백제 여러 지역에서 나왔던 김현장식인데 우측에 위에 우측 같은 좌측 같은 경우는 우측이죠. 허리띠가 빠끌해. 귀면이 새겨지고 있죠. 저 귀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뿔이 이렇게 Y자형으로 어떻게 말하면 사슴 뿔 모양이죠. 녹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은 그 뿔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송산리 고읍은 문영왕 주변에 그 웅진시대 때 무정군이 많은데 거기에서 출토됐던 허리띠 귀면이고, 그 다음에 문영왕에서 출토했던 그 허리띠 드리개, 이제 요패의 드리개도 저희가 추악된 그 귀면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산 표중에 나왔던 그 방울에도 이제 귀면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주 보암리 한 6세기 후반이나 7세기 초에 해당되는 그 무덤에서도 큰 칼이 나왔는데 그 손잡이에 병주에 귀면이 그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제로 된 귀면 장식, 그 다음에 대양로라 해가지고 최근에 발굴됐던 매우 유명한 국보 문화재죠. 거기에도 이제 귀면이 장식되고 있죠. 그래서 귀면은 뭐냐면은 귀화뿐만 아니라 신전잡기의 때로는 장신구, 때로는 그 칼 같은데 다 장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거하고 관련있는 사람의 안정을, 사기로부터 막게 한 그런 그 벽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장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소위 문영왕래에 나온 허리띠 들개의 그 귀면 장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세계지만은 저승에서도 귀신을 막아내는 그런 의미로 장식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고신라 귀면이 되겠습니다만, 전부 이제 그 수막새 귀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제가 논문 하나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출토점 둘을 시기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6세기 중반 정도. 근데 그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거의 동형 동본전돌이 413점. 한 곳에서 이렇게 똑같은 기와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500점 정도 거의 그 비슷한 똑같은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황룡사 구충탑의 처마에 올렸던 기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귀면은 눈보다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만 이쪽은 이제 눈알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 눈방울 안에 이렇게 새겨지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도 이제 타원형으로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또 눈알이 새겨져 있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움푹 파여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뭐냐면은 그 이제 외측에 복판 연화물이 새겨지고 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유사하죠. 그래서 한 500점 정도 되는 저 기와를 통해 가지고 황룡사 구충탑의 기와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리총이라 가지고 한 6세기 후반 정도 그 고신라 시대 적성목갑분 이제 그런 무덤인데 거기에 나왔던 금동 신발입니다. 그 바닥에 이제 귀관물 넣고 이와 같은 그 귀형, 다리하고 몸체를 갖춘 신상하고 유사한 저런 그 귀형 무늬를 4개를 쭉 연꽃 무늬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귀면 외에 저 귀형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이제 신라에서도 계림로에서 무덤에 나오는데 허리띠 귀면, 그 다음에 이제 호충에 나왔던 화살통에도 이제 저런 그 귀면 장식, 그 다음에 쌍상통이라고 해가지고 석실면인데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그 문비에 있는 귀면이 고리 달린 귀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귀면 장식은 가야의 그 무덤에서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라 귀면입니다. 이제 역시 귀면기와 전돌이 있는데 수막새하고 안막새가 쭉 있죠. 그 다음에 연판하고 귀면, 그 다음에 귀관문하고 귀면, 이렇게 이제 함께 장식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의미는 벽사이고, 그 다음에 제일 그 우측에 좌측에 있는 제석사지 이 귀면문 안막새는 연구자에 따라 가지고 백제 유물이라 보이는데 역시 의장이나 안막새 출현 시기를 감안한다면은 통신라 위품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라 시대 때 노규 귀면화장이죠. 아니 그 귀면문 마루귀화입니다.
마루기와 또는 사리기와인데 완전히 그 완성형 상태입니다. 뿔을 보다 보면은 이쪽은 이제 사슴뿔 갈라졌죠. 그다음 이쪽은 소뿔 모양 또는 이제 뿔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그 귀면이란 거는 그 귀신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뿔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을 경우에 쌍뿔, 뿔이 두 개든가 아니면 하나든가, 또는 게 사슴뿔 모양이든가 쇠뿔 모양이든가, 이렇게 굉장히 그 장착하는 그 자체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밑에 그 하단부에 홈이 파 있는 거는 그 지붕 위에 그 강마루, 내림마루 끝이라든가 기마루 끝에 장착되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 떠도는 그 잡기를 막아낸다는 얘기고, 역시 그 편편한 거는 그 기와집 그 코너에 그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모난 손가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못을 박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전돌이죠. 이건 이제 그 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썼던 전돌인데, 여기에 이제 그 코너에 기면이 있고 여기는 누각이 있죠. 매우 그 의장 자체가 이제 그 상당히 그 수준 높고 조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실에서 기면도 매우 다양합니다. 성도 왕릉은 그 12지상인데 여기 보면 칼을 이렇게 들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손잡이 위에 손을 잡고 그 손잡이에 여기에 이제 기면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잡기를 막는. 그 다음에 그 합천 영암사지 가다 보면 금당의 기단에 귀형 장식이 이렇게 두 고가 좌우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잡기의 이 침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합지에서 출토됐던 그 문고리 장식, 이 고리가 달려 있죠. 여기에는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이것도 이제 어떤 장식은 장식인데 고리를 달았을 것도 같지만은 그냥 장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장치라든가 석탑에도 이렇게 기면하고 고리가 달린 이런 게 이제 새겨져 있고, 미륵사지에 나왔던 향로에도 여기 기면, 고리가 달린 기면이 부착이 돼가지고 역시 이제 잡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라든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도깨비라면은 여기 장착하기가 어려울 그런 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의 힘을 내겠어. 수막세고 귀두죠. 매우 입체적이죠. 그 다음 무진고성이라든가 후상국으로 추정된 기와인데, 이 그 귀면의 양쪽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매우 그 이제 날기도 하는 상당히 그 이 두 기와는 희귀자료입니다. 저도 이제 이 기와가 있는지 몰랐는데 날개 달린 귀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고려 기면 되겠습니다. 수막세하고 안막세죠. 유형적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 이마에 임금왕자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역시 이제 그 벽사 으뜸이다, 이런 걸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니다. 용말의 양쪽에 얹혀 침인데, 침이 뒷면에 이렇게 귀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진도에 나왔던 건데 이제 귀도 좀 파손됐습니다만은 매우 입체적인데, 눈이 이렇게 그 엄청나게 뚫렸죠. 튀어나왔죠. 거기에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마루기하고 사르기가 됩니다. 기타 고려시대 때 김윤장씨인데, 개성에 가다 보면은 이제 공민왕하고 노국공주가 그 노국공주 무덤을 현령 또는 정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상석이 있습니다. 이제 상석이 있는데, 상석을 받치는 이 둥그런 그 북 같은 돌을 이제 고석이라고 부릅니다. 고석에도 이렇게 고리가 달린 기면들이 달려 있고, 이런 이를 계승했던 조선시대 그 왕릉에 가다 보면은 거의 고석에 이런 그 똑같은 기면 장식이 그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석인이라 해가지고 무인석,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써 있는 그 무인석이 가지고 있는 칼에도 이렇게 기면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성덕왕릉에서 출토됐던 그 12지
그 칼자루 병조에도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통이 계속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 고달사지는 해진비라고 있는 비석인데 이수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발 달린 그 귀면이 있고, 이건 그 귀면 장식이고, 항아리인데 여기에도 이제 귀면, 그러니까 귀두라고 할 수 있죠. 귀두가 장식되고 있고, 이건 향로입니다. 향로 이쪽 중앙에도 이렇게 귀면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역시 향로나 이런 기물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담겨진 어떤 음수에 대한 사기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네. 조선시대 귀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시대의 귀면인데 매우 그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저는 원래 기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화에 나온 귀면 가지고 책을 좀 쓰려다가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귀면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 동안에 현지 다니면서 촬영했는데 800개 정도 자료를 제가 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조사를 안 했더라면은 귀면의 그 표현 유형이라든가 이런 분류를 거의 못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싱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뭐 여기 다양하죠. 그러니까 궁궐부터 이제 상여와 방울까지, 그러니까 한 30여 가지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귀면이 장식된 건 뭐냐면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장수사상이죠. 더 크게 얘기하면 것이 신선사상인데 죽지 않고 신선처럼 몇천 년까지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설정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을 불러오는 길상, 그 다음에 사기를 막는 벽사. 그래서 사람들이 길상미술하고 벽사미술을 많이 만듭니다. 문양도 만들고 조각도 만들고 기물에도 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면이라든가, 그러니까 벽사 주체로서 귀면이 많이 채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그 길상적인 그런 봉황이라든가 어떤 그런 복을 불러오는 그런 그 문구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수 신앙의 일환으로서 귀면은 벽사 주체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 전반이 장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면 생각하면 벽사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가서는 길상을 생각하고 길상 문양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적인, 그러니까 음양으로 봐서는 양의 의미로서는 길상이 이루어지고 의의 입장에서는 귀면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야, 귀면이 그게 단순하게 그냥 무늬 또는 도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벽사로서 도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면은 길성과 벽사, 더 나아가서는 장수사상, 신선사상 밑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면 같은 경우는 악기를 맡겨가지고 때로는 뿔을 달기도 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때로는 눈을 그냥 사시처럼 떠가지고 경계하는 이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귀면은 연꽃을 물기도 하고 모란을 물기도 하고 국화를 물기도 하고 금강절을 입에 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도 귀면을 물고 있죠. 이게 다른 유형들은 이걸 물지 못해요. 절에도 굉장히 많아요. 절 같은데 연꽃을 물고 있는데 이런 모양의 관악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벽사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도깨비용하고 전혀 다른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자 귀명은 앞서 벽사 으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매우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귀면의 모습을 쌓아붙여 두 눈만 새기게 되면 두 눈만 남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조선시대 어떤 해학습인 거, 생략과 간략의 미학이 귀목 또는 인목으로 귀면 눈만을 장식하게 되는 거죠. 이
전라남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제가 조사했던 기면만 해도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 조선시대 기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눈만 남아있죠. 현재 그 삼가 합천에 있는 삼가 향계에 얹혀져 있는데 여기에 그 명문이 문자가 있어가지고 1910년도 제작된 기와가 그대로 얹어 있는 거죠. 이거 지금부터 몇백 년이죠. 한 400년 정도 되나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용마리 양쪽에 얹혀지는 게 이제 치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측면에는 용이 있고 뒷면에는 기면이 장식되고 있죠. 화성성의 우계에는 치두라는 도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면이 이렇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사 여기 가깝죠. 산신가게 보다 보면은 문자기에서 1797년도에 제작됐던 귀목문이 그 망화가 딱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건 제가 이제 귀면을 정제해서 내년 말쯤 책을 한 권 낼까 하는데 아마 이 그림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죠. 대단한 겁니다. 눈만 딱 남은 거 두 눈만. 이걸 가지고 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도끼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하고 이제 사례기와 그 선상객사에 있는 말에 올리는 기와 영광에 불갑사가 있는데 용마루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귀면이 새겨졌던 이런 보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영 전토를 해가지고 자경전이라든가 그 경복궁에 있죠. 태자비, 그 다음에 교태전 왕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비 어머니죠. 여기에 썼던 십장생 굴뚝이고, 귀영 굴뚝인데, 이면에 이제 그 귀면이 장식되고 있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다른 귀면과 달리 이제 물고기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기가 나오니까 물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다의 기면을 형상시켜가지고 다스리는 화마를 막는 그런 의미로 이제 특이한 기형 장식이 이제 굴뚝에 올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경을 있던 다리, 죄송합니다. 하는 동계 다리죠. 기면이 올라가고 소맷돌에도 기면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천 기양로라는 조선시대 때 여기 이제 물릅니다. 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주두 사이에 죽한 사이에 이제 색칠했던 두 개의 기면이 올려가고 있는데 청색 기면하고 황색 기면 이 가운데 문배에도 기면이 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수 신광사에 가다 보면은 여기에 기면이 세 개가 이렇게 올려가 있죠. 그 다음에 객사에 보면은 기면이 이렇게 나무로 여기 이제 백골집이라고 해가지고 단청을 하지 않는 집을 백골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면 이 너비 폭이 1m 50cm 상상하기 불허하죠. 저보다 키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진에 보면은 향교가 있는데 대성전에 기면이 조선시대 후기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제 여기 바탕색은 역시 황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망에서 있던 기면 이건 약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암에는 영보당에 보다 보면은 각 죽간사이에 기면이 있는데 앞뒷면에 이렇게 기면이 장식되고 있고 정력학에도 이렇게 장식되고 있고 남해 용문사 같은 경우는 타포집이면서도 타포 양식이면서도 건물 내부에 기면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충량이라고 해가지고 충량 그때는 용이 이렇게 장식되고 있죠. 그래서 용과 기면이 이제 전혀 다르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에 가다 보면 이제 근대 지었던 상강녀가 있는데 이 죽간에 일으키는 다양한 기면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뺄목이라든가 기타 이제 평방결목, 윤장대라고 해가지고 예천의 용문사에 가다 보면은 경전을 이 안에 이제
가득 들어가 있죠. 경전이, 불교 경전이요. 불경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돌리면서 이제 복을 받는, 이제 그 경전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팔면에도, 이게 잘 안 보이다가는 팔면에도 기면들이 이렇게 묵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걸 지키려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단 수미단이라고 하죠. 수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호암이는 극락 버전인데, 원래 이 불단은 3단으로 이루어 있죠. 제일 밑에를 그 하대, 그 다음에 상판으로 나온 여기를 중대, 이걸 상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면은 하대나 중대 그 제일 아래 칸에 이렇게 새겨지고 있죠. 여기는 뭐냐면은, 기면이 좌우측에 있고, 여기엔 용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측면에는 이제 기면이 장식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기면하고 용 차이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이 기면은 이제 그 모란 꽃을 입에 물고 있죠. 역시 이제 모란은 이제 부귀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면이 물고 있게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등 쌓이는 그 불단인데, 중대의 이 아래 칸의 기면이 열 몇 개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 보림사 가면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사천왕상은 여기 배, 허리띠를 기면에 물고 있죠. 여기는 이제 소뿔령인데, 이제 외뿔 기면을 여러분이 처음 볼 거예요. 뿔이 하나 있는 기면. 서양에서 이제 그걸 상상의 동물이라 해가지고 유니콘이라고 가지고 있죠. 일본에서도 이제 오니라고 해가지고 뿔이 하나 있던 기면인 그 오니가 있는데, 역시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의 자료지만은, 보림사가 오면은 여기 기면에 뿔이 다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기타 이제 영광불갑사에 있던 사천왕상, 기타 몇 군데 이런 선례가 있어가지고, 역시 사천왕상의 허리띠를 물고 있는 기면에도 이제 외뿔 장식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되는 그런 예가 있고, 좀 시기가 빠른 거는 기와로 봐서는 이제 발해기화가 이제 외뿔 기면기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기면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특유의 것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공북아시아에서 함께 공유하는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면이라든가 우리나라 일본 기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면은 이제 신라에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까 김미경 선생님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즘에 말하는 오니 개념하고 다른, 소위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우리나라 기면하고 상당히 닮은, 그래서 기와라, 오니 가와라고 있죠. 기와라든가 기면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서 이제 그 말이 쓰인 게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나라 이제 최고 지금 찾아지는 거죠. 결국 이제 외뿔 기면은, 저도 이제 발에 외뿔 기면 하나만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퇴직 이후에 여기저기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다니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촬영하게 된 거예요. 이런 기면이 사천왕상에 있네 해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석에도 다양하죠. 여기 청덕비라든가 불만비, 이거는 이제 한평 공원에 있는 건데, 이건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앞면에 기면을 새기고 여기 각진 모서리에 기면을 새기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이 지방의 지방 양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사의 백암 9일도 대선사비에 보면 앞뒷면에 이런 기면이 이렇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왕사에 있는 벽화대가 사리탑이고 있죠. 이거는 피람서원에 있는 개성비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거의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나쳐버리는 유물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자는 묶을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 사당문이고 이 뒤에 우동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제 향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쓰이를 갖추고 이렇게 묶어놓는 비석이 개성비라고 합니다. 희차는 희생한다는 얘기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산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여기도 보면은 개성비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출 물고는 비인데 그 밑에 보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면 이렇게 여기에 하고 이 모서리에 기면 이렇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당이 제사 지낼 그런 소나 때로는 그 돼지를 묶어 놓는 그게 어떻게 말하면은 부정타면 안 되겠죠. 그 밑에다가 기면을 새기는 거예요. 잡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그 매우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비석인데 한번 그쪽 장성으로 가실 게 있으면은 우동사라는 그 이 앞에 이 개성비를 꼭 보십시오. 상당히 귀면을 이해할 수 있는 잡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도축하려는 거기에 묶어놓은 비석 밑에 기면을 새겼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군 조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통영 앞바다에서 이제 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제 그 함선들이죠. 그런 함선들을 모여서 이제 그 연습을 하는데 해상 훈련을 연습하는데 이 가운데가 이제 좌선입니다. 그다음 상하에 이제 부선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다 보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귀면이 이렇게 툭 채색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두라는 말을 제가 지금 오래전에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책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거북선을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거북선 정도의 그 배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고 아주 거북선 전설을 뒤졌는데 거기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뭐냐 보면은 거북선에 기두라는 기록이 딱 나옵니다. 제가 이걸 그 거북선 전설을 서두죠. 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거기에 기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판옥선이고 거북선하고 판옥선은 다르잖아요. 판옥선은 조선 초부터 제외됐었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기면 같은 게 쫙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용두로 불렀습니다. 용두. 근데 이제 거북선 거기에 보면 책자 글을 보다 보니 서두를 보다 보니까 기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이 찾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과의 싸움, 함선 앞에 이제 귀면을 새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갑옷 앞에 귀면을 새기는 거, 전쟁하니까 매우 두렵잖아요. 뭔가 이제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제 벽사의 주체였던 귀면이 새겨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때로는 뭐냐면 판옥선 같은데 이 용은 여기에 새겨집니다. 측면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황룡이 되겠습니다만, 황기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기면은 뚜렷한 기능적인 역할, 벽사라는 그런 주체적인 역할로 다양한 기물에 채용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종실록에다 보면은 원방패, 그러니까 싸울 때 방패가 있는데 네모난 방패가 있고 둥근 방패가 있죠. 거기에 이제 실록에 이게 나옵니다. 그림이 김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두 또는 나어두문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은 잡기를 막는다는 의미고 제가 이제 나어두 이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나오는 발음대로 아마 한자를 조선시대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문도 찾아봤는데 이 나어두라는 이런 나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하고 관련 있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벽사적인 의미고 형상이나 모든 게 김윤하고 거의 닮았기 때문에 김윤 범위에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방패죠. 왕자가 새겨진 거죠. 역시 이제 그 김윤 장식. 이거는 이제 철퇴. 여기에도 은입사를 했고 화살통의 그 집입니다만은 여기에도 이제 김윤이 장식되고 있죠. 그러니까 김윤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얘기 드렸듯이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 그 어떤 그 잡기를 막기 해가지고 다 새긴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은 그거를 소지하는 사람의 어떤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기능적인 역할로 새겨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왕릉의 이제 고석이죠. 여기 이제 저 상례 책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복석인데 나와두가 들어가고 여기 내오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석인에도 이제 귀면에 이렇게 칼에 들어가 있고 상해에 이렇게 들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제까지 자료를 했는데, 귀면의 그 특성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면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귀신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얼굴 위에 몸과 다리까지 표현하는 거. 그걸 귀형이라고 몸 신자를 붙여서 귀신형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서 나왔듯이 얼굴과 두부를 함께 새기는 거. 그게 이제 그 귀두형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만을 묘사하는 주리 형식인데 귀면이고, 고리가 달린 그 포수형인데 고리 귀면형. 그 다음 눈만 묘사한 게 귀목형.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로 귀신의 어떤 형상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드렸죠. 팔다리 다 있고 다리가 있고 여기 있고 다리가 달려 있죠. 여기는 팔로 이제 팔이 달려 있죠. 불단에 새겨있던 기면이고, 이건 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두부까지 있는 형상이고 귀면형이죠.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냥 고리가 있는 거죠. 이건 고신라시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석탑의 무위장식. 그 다음 사리장치에도 북쪽에는 담은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귀면장식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 들었듯이 기와죠. 기와에도 있고, 이건 눈만 다 이렇게 둥그렇거나 약간 옆으로 뉘인다거나 이렇게,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귀면 자체가 도드라지지 않고 이렇게 파였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귀목형 이런 귀면의 표현 형식은, 귀신 표현 형식은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조선 후기의 생략과 간략화의 하나고 또 다른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면이 뭐냐면은 얼굴 이주 정면 향이라는 얘기죠. 귀면 하면은 얼굴 중심으로 앞만을 뻔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료는 뭐냐면은 도철이 원료가 왔었죠. 여기 이제 몸이 생략이 됐고 정면관이다 이게. 연나라 때 이 기와에 정국세 때 처형이 되게 되는데, 진달아 여비리가 이제 편찬했던 책이 여시춘추죠. 거기에 이제 도철이 된 기사가 나옵니다. 주나라 소대, 머리는 있으나 몸통은 없으며 사람을 잡아먹고 삼키지 못해 그 애가 자신의 몸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9년에 여기 새겨지 기록이 됐는데, 후대 송나라 때 골통품을 수집하는 애호가들이 이 명칭을 도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명칭이 없었어요. 송나라 때 그 골통품 수집가들이 도철이라 하자. 여기서 도하고 철은 뭐냐면 탐할도 탐할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새겨졌기 때문에 탐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새겨졌다는 의미에서 탐도하고 탐철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도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만났으니까 도철이라는 말은 송대부터 썼던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나라 때, 그다음 서지대 때 그 병하고 이제 소시입니다. 여기 이제 도철무늬가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이거는 위에 거는 이제 도철문이 반막세, 기와 밑에는 이제 쌍용이죠. 그래서 도철과 쌍용도 이제 출발 자체부터 용과 다른 형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 있겠고, 그다음에 도철문 전국시대 때 포철문입니다. 도철 모양의 고리가 달려 있고, 한나라 때 보다 보면은 이런 포수가 귀면 수두로 바꿉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원이 돼가지고 남북조 시대 때 귀면이 이제 정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귀면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과 입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눈이 매우 강조되고 있죠. 입을 이게 벌려가지고 혀 또는 이빨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눈에 대한 또는 혀를 낸다든가, 어떻게 보면 귀면은 뭐냐면은 눈하고 그 입을 빼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잡기를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눈으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으로 무서움을, 내가 너보다 무섭다 이게, 너 여기 들어오면은 잡아먹겠다. 그래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 귀면의 특징은 눈과 입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모든 귀면은 이 두 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끝을 물고 있는 귀면이죠. 공에는 존신당이죠. 조선 후기. 이거는 이제 불단이다 보면은 여기 금강절해 가지고 이제 불구죠. 불교 하나고 법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입에 물고 있고, 그 다음에 국화를 물고 있고, 여기는 당초 같은 게 이렇게 새겨져 있고, 여기는 그 물고기를 물고 있죠. 그래서 물고기를 물고 있는 건 뭐냐면은, 물고기를 무는 거는 이제 무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두 종류.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습니다.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꽉 물고 있지 않고 입 사이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그냥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해음이라는 말을 들고 있어요. 음을 해석한다. 해음 문화. 상당히 제가 여기 간단히 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박쥐를 복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한자가 음으로 하면은 박쥐복자가 우리말로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박쥐가 복을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음이라는 얘기예요. 음으로 길상 또는 벽사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물고기도 이제 어자죠. 어자. 그래서 뭐냐면은 용이 물고기를 무는 거는 해음된 의미에서 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말, 중국말로 하면은 우리는 어지만은 중국에서는 어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음 문화로서 용이 입에 물고기를 물고는 여주를 물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건데, 고개를 꽉 무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면은 꽉 뭅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물에서 살죠. 그래서 화재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귀면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문 귀면은 화재 방지다. 화마를 막기 위한 벽사에서 물고기를 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 제기의 벽사.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재밌는 게 있죠. 주변은 오랑캐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이라는 전략. 오랑캐를 이용해가지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전략이죠. 그 이제이예요. 이기제기는 뭐냐면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하고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음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양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음의 경지까지 넘나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설정해가지고 나는 뒤에서 조종할 테니까 네가 상대해라. 그게 이기제입니다. 그래서 이기제이라는 벽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동 잡록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창손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사가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알아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귀면 나무로 만든 기와를 태워 죽으니까 요사가 사라졌다. 그냥 기능적으로 귀면이라는 벽사 기능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구고, 이것도 제가 운 좋게 이거 찾았습니다. 그래야 찾아가지고, 이런 문헌적인 근거가 있어야 얘기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기화라는 말이에요. 기화라는 그러니까 소살 기화, 기화라는 말인데, 이 기화가 일본의 오니가와라 있죠. 고려 시대 때 아니면 신라 시대 때 일본에 건너간 거예요. 일본에서 모든 기면에 장식된 기면에 장식된 기화를 오니가와라고 부르고 있죠. 일본의 오니는 기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이제 정리하다 보면 제가 끝나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이제 우리 김성범 촌장님이 저를 불러들여가지고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도깨비가 다른데 저 가도 되겠어요? 오시죠. 역시 이제 차이점을 안다는 거는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K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석포상절에 이제 독갑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씨앗과 풍요, 아비는 이게 성인 남자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게 이제 중앙대 김종대 교수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상으로 설화에 주로 나오는데 노래와 춤을 즐기고 씨름을 좋아하고 재물에 받고 신통력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기의 하나로 야음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야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야음을 빛을 싫어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귀에 귀. 빛을 싫어하는 건 전부 귀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음기로 주로 야음에 나타난다. 도깨비라면은 이거는 귀의 범위 안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귀의 범위에 들어간 게 독각기라는 걸 설정해주고 여기에 망량이라는 걸 설정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밤에 활동하는 모든 거는 귀 안에 딱 넣어버립니다. 거기서 독각기도 있고 망량도 있고 귀면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김종대 선생은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 가장 해명하지 않는 부분이 음기고 야음에 나타난다. 이거를 해명하지 않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해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 남자인데 남자가 왜 밤에만 다녀요? 낮에도 다녀야죠. 풍요를 좋아하니까 뭐가 거둬야 되니까 낮과 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도현 선생님도 저도 잘 알지만은 이에 대한 도깨비를 하시는 분이 제1 석포상절에 나온 독가위 주장에 종자한다면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기로서 야음에 나타나는 부연 설명이 없으면은 그거는 중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제1 사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하나인 독각기로 동아시아에서는 귀용한 유형이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 운명의 기운이며 풀, 나무, 흙, 돌의 전기가 변화된 거예요. 해동 장록에 나오고 있죠. 상당히 표현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도깨비에 대한 설명이. 귀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저는 이제 도깨비 전공은 아니지만은 역시 도깨비를 하시는 분 하시려면은 이런 것들 음기, 또 해동 장록에 나오는 기사, 중국에서 나오는 독각기, 때로는 강시 있잖아요, 강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은 강시 아니에요. 우리는 강시가 없죠.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도깨비는 중국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없죠. 그러니까 강시 대신에 우리는 도깨비를 설정한 거예요. 거기는 귀면도 있고 강시도 있고 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를 걔는 설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독각기 안에 도깨비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으려고 하는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 문화를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도깨비 여기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각기 한 유형인 거는 동아시아에서 공유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도깨비
15세기에 나온 독가비를 설정해 주면서 또 다른 공 하나 설정을 해주지만은 동아시아에서 통일하는 독각기를 무시해는 안 된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풀려지지가 않아요. 그 이제 그래서 얘들이 이제 도깨비는 불과 관련도 있고 제2제하고 관련 있고 사람을 희롱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기면하고 또 다른 다른 의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꾸 그 기면을 끌어들이기보다도 도깨비 자체로서 어떤 그런 개발, 유형화 또는 그런 걸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도깨비가 재미로서 접근하는, 흥미로서 접근하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데 학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깨비가 나중에 정착하게 되려면 도깨비 학이 돼야 돼요. 도깨비 학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야기거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얘기해봐야 어떻게 말하면은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깨비 하시는 분한테 이제 제가 촌장님 죄송합니다만은 학문으로서 정립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은 일본에서 저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내가 발표하는 데 중에 조금 이제 질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전형적인 도깨비. 전형적이란 말은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전통적이고 자료가 수십 개 있어야 되고 도상이 수백 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묶어져가지고 완성 단계에 쓰는 말이 전형적인 말이에요. 근데 20세기 도깨비를 얘기하면서 전형적인 도깨비상. 그건 저는 조금 표현에 저는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도깨비상이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형적인 말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말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도깨비를 연구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이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도깨비 학이 돼야 돼요. 학문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차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도깨비에 대한 유형들이 몇 개 나오죠. 우리 소장님 촌장님이 얘기했던 채시 효행도, 개암소라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채시 효행도죠. 잘 아시겠죠. 최형엄이 아버지 기일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를 찾아갔는데 비바람 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대성 통과하다 보니까 도깨비가 나타가지고 안내해서 무사히 지냈다. 도깨비 이제 불이 나오죠. 형성이 나오죠. 호치소래는 이제 19세기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가장 가까운 시대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그림에 나온 저 도깨비상이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19세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도깨비가 사람한테 길을 안내한다. 또 다른 어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하나 그림인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진 사문안 석주상이 있는데 이 면보다 보면은 다리 하나가 굵죠. 쫙 빠진 거 있죠. 이 오른발인가요? 오른발은 이렇게 발이 없는 헐레벌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각귀라고 할 수 있죠. 발이 하나인 귀시죠. 도깨비. 여기 가슴에다 보면은 팔을 대가지고 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형적인 독각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깨비 전공은 아닌데 제가 이 유물을 이제 보고 나서 이 사진을 찍게 해가지고 제가 한 몇 번 갔어요. 찍혀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가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운 좋게 이제 햇빛에 의해서 이 그림이 쫙 잡혀졌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고신라 시대의 수키아의 도깨비상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오늘 제가 안 가져왔네요. 도깨비문 수키아 무늬가 신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선시대 말기 때 그림들이 몇 개 전하고 있는데
역시 도깨비는 유형화되지 않는 그 자체가 묘미라는 얘기죠. 드러나고 형체가 있다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또 다른 그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귀면이 형체화된 건 뭐냐면 벽사라든가 길상이나 이런 그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형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도깨비는 기능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그 자체가 도깨비 어떤 한계가 없는 하나 도깨비만은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돛갑이 속보상절에 나온 돛갑이보다도 이제 속조사항에 나온 이런 독각기 개념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여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계암설화라고 있죠. 계암설화. 여기에 이거 써있습니다만은 정신문화연구에서 이제 진주지방에서 녹취한 건데 거기에는 도깨비 방명에 나오죠. 그런데 귀면이 이제 도깨비로 이제 잘못 차용된 게 귀면의 도깨비로 둔갑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독각귀라는 의미에서 귀신 안에 도깨비를 저는 이제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거는 밑에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면이라보다도 이제 굳이 귀면 도깨비가 끌어들이려면 귀형을 끌어들여야 돼요. 귀면이 아니라 귀형. 그러니까 팔다리가 있는 이제 그런 신상을 끌어들여야 이제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용면은 이제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우리말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호광선이 주장했던 용면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용에 대한 자료는 광하라는 이 나라 때 장읍이 현천한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귀면도 이제 때로는 장읍이 지었던 자주는 내용하고 이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다른 모습이다 이게 들을 수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용을 이해할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용이 사신의 용이냐 아니면 사령의 용이냐 얘기죠. 사신의 용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도교적인 입장의 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이라 하면은 사신, 방위로서 사신, 도교로서 용이 아니라 사령에서 용기로 구별을 않고 그냥 무조건 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고구려 고음역에 나온 용은 사신도로서 용이란 얘기죠. 그건 뭐냐면 방위 신인 거예요. 방위 신. 여기에는 이제 벽사 의미가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지키니까 벽사 의미가 주어지는데, 사령 동물은 길상 의미예요. 길상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거북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용보한 길이는 상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사령 동물은 길상이라는 얘기죠. 귀면은 길상하고 반대에 있던 밤을 좋아하는 음이기 때문에 벽사죠. 그래서 용과 이제 귀면은 길상과 벽사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귀면은 뭐냐면 이런 모양이죠. 이제 정면관, 원형의 단두형, 눈과 입을 중시하고 이렇게 표현되고 의무기다, 이기제이다. 근데 이제 도깨비는 이렇게 독가비로 성인 남자를 보는 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귀에 속아나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980년대 일부 연구자들이 이제 도깨비를 유행화시키기 가지고 귀면을 차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차용할 바에는 귀면이 아니라 귀형을 빌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귀면 대신에 도깨비라든가 치우라든가 용면, 기록률이를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우리 이제 이윤선 선생님, 재미있으시네. 오늘 처음 배우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이제 폭이 넓으시고, 또 이제 진행도 잘하시고, 제가 이제 만나뵙게 돼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촌장님 저를 불러들여가지고, 조금 도깨비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대로 이제 저는 기후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동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